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들?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이제 와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참 기구한 제 인생 이야기가 남들에게 퍼지는 게 싫어서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의사가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별일 아닌 이야기일지 몰라도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쌓아두기 싫어서 제 손으로 한자 한자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며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막내딸 낳고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버렸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 없었고 일을 하느라 정작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가 누구보다 돈독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바람이 저를 스스로 그렇게 가두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큰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는 작은아들이 채워서 아이들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바람은 정말 저의 한날 흩어지는 소원이었을 뿐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완벽한 폭군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9살 먹은 막내딸에게 라면을 끓여오라 시켜서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뜨거운 라면을 끓이다가 끓는 물을 쏟아 가슴팍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죠. 울면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하던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찬물로 아무리 식혀봐야 우그러드는 살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고 처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딸은 가슴팍에 화상 자국을 평생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첫째 아들이 동생들의 용돈을 빼앗아 쓰기도 하고 둘째가 공부한다고 하면 하나뿐인 책상을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요. 둘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둘째는 바닥에서 공부를 하게 시켰더라고요. 동생들은 나이가 있는 첫째 아들의 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둘째와 셋째에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조금만 일찍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그 지경이 가게 냅두지 않았겠죠.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제가 일하던 곳이 정규 휴무가 걸려 다음 청소일을 하기 전까지 잠깐 짬이 나서 집에 들렀을 때 알았습니다. 입구부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니 첫째 아이가 회초리를 들고 있더군요. 저도 사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회초리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사두고 방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얇고 상처가 나기 쉬운 회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로 첫째 아이가 둘째와 셋째의 다리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고작 둘째는 12살이었고 막내는 9살이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16살이었고요. 중학생이나 된 큰 형이 초등학생인 동생들을 혼내고 있으니 애들은 겁에 질리고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엉엉 울고 있고 종아리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니 첫째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버릇이 없어서 교육하는 중이니까 저보고 구경이나 하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첫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닥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입을 꾹 다물고 두 동생들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둘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종아리가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보이는데 둘째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매달마다 아이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형에게 그 용돈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게 전부냐고 물었고 두 아이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각자 쓰라고 용돈을 준 것인데 그걸 형에게 다 주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당연하게 받은 첫째에게도 실망이 컸죠. 두 동생들은 학교 끝나고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형에게 용돈을 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첫째 아이는 아이씨 하면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 나오라고 버릇없이 어딜 들어가냐고 누가 누굴 혼내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꿈쩍도 안 하더니 슬그머니 방문 열고 나와서 자기 나간다고 휙 집을 나서더군요. 고작 중학교 3학년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나선 덕분인지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간간히 웃음이 걸리는 걸 보고 저는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제 일은 더할 나위 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먹는 것, 입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돈을 바짝 벌어야 했습니다. 점차 집에 대해 또 느슨하게 관심이 갈 때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학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동급생의 물건을 빼앗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하루 일을 빼고 학교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 도착하니 반성도 없이 껄렁하게 앉아있는 아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고 당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엇나가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먼저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번듯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왜 우리 아들은 내 속도 모르고 이다지도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원망도 터졌고요.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딴청을 부리더군요. 제 속이 정말 문드러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절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같은 반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고 왜 그러는 거야? 응? 나는 사지도 못하잖아 저거. 필요한데 그럼 뭐 어떡해? 필요는 하고 돈은 없고 그럼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좁해서 뺏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을 해보셔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찾아갔더니 반성은커녕 저리 당당한 태도로 나오다뇨. 당연히 물건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한 동급생과 그들의 부모는 우리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라는 제 바람이 그렇게 큰 것인지 몰랐죠. 결국 학교에서는 근신 처분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에게 이제 와서 관심 갖는 척 하지 말라고 진즉 이랬으면 자기도 달랐을 거라며 저에게 원망을 뱉었습니다. 다 제가 애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가 싶었고 저는 망연자실했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첫째가 엇나가고 집에서 폭군처럼 굴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생들이 책을 들여다본 덕분에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에게 걸었던 기대는 둘째와 셋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늘 첫째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용돈을 몰래 주었습니다. 같은 날 일괄적으로 용돈을 주면 뒤에서 어떻게든 첫째 아이가 다 빼앗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동생들이 처음 보는 새 문제집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첫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와 셋째를 위해 용돈도 몰래 주고 문제집도 사준다는 사실을요.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왜 자식들끼리 차별을 하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집 사라고 돈을 준 거라고, 억울하면 너도 공부를 하라고 저도 소리를 쳤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보다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문제집을 사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는 셈 치고 아이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타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담배를 사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제하여도 그렇지 고등학생이 떡하니 교복 입고 담배를 태우는 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등짝을 때리며 미친놈아 등신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해도 첫째 아들은 저를 싸늘하게 바라볼 뿐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아들은 날이 갈수록 사고만 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지 않나,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질 않나, 편의점에서 술이랑 담배를 사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질 않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생들한테만 따로 용돈 주고 챙겨주니까 자기는 엇나가는 거라면서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관심을 주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 탓을 하대요. 저는 반성 따위 없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수능을 본 첫째 아들은 당연히 대학에 떨어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1년 동안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군요. 1년을 미친놈처럼 술을 처먹는가 싶더니 후련히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니까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입대 하루 전날에서야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퇴근해서 돌아와 따끈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끝까지 저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끝까지 제 예상 밖의 행동을 하더군요. 군대가 체질인 것 같다면서 말뚝을 박아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군대에 부조리가 많고 후임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사실 아들의 후임을 더 걱정해야 하는 편이 옳았던 거죠. 군대가 체질이라던 아들은 정말 부사관이 되었고 군대에서 휴가도 나오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특근 수당이라는 게 꽤 쏠쏠하다며 저에게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키우면서 저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2년 동안 휴가를 나와도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며 군대 월급을 탕진하는 것 같더니 철이 든 건지 갑자기 생활비에 보태라며 50만 원씩 보내더군요. 휴가 나왔을 때는 집으로 와 갑자기 동생들 옷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첫째가 철이 들었구나, 고생길이 끝났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었죠. 갑자기 태도가 바뀐 첫째 아들의 모습에 둘째와 셋째도 어리둥절했어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대학 등록금까지 떡하니 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큰오빠가 정신을 차린 거라며 막내딸은 제 손을 잡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온 가족이 덩실덩실한 것은 덤이고요. 그렇게 평생을 군대에서 보낼 것처럼 굴던 첫째 아들은
서른이 가까운 시점에 돌연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역과 동시에 군대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군대가 사람을 만들어 주었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막내는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군대에 다녀와 복학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등록금을 대랴 생활비를 마련하랴 엄청나게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해야 하는 청소 특성상 무릎이 시큰거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첫째가 번듯한 직장인이니 행복했죠. 월급을 받는 날이면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동생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렇게 막내까지 졸업을 마치고 3남매가 모두 직장인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생활이 좀 피어나나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 셋 전부 다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저에게 청소하느라 고생했다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시큰거리는 무릎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까지 아이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쁘게 일을 했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니 은근히 들어갈 돈도 없고 통장에 하나둘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남의 집 청소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청소일이 힘들긴 하지만 시급은 좋아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무릎이야 나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지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버텨냈죠. 첫째 아들이 34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재진 눈꼬리에 득실득실하게 붙은 욕심살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편견이었는지 성격이 아주 붙임살 있는 게 시원시원하니 좋더라고요. 물론 가끔 말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눈치를 봐야 했지만요. 저한테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사람 하나는 끝내주게 챙기는 타입이거든요. 하지만 제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 칼같이 내치는 사람입니다. 나도 연락을 자주 하거나 시집살이 시킬 맘 없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저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지. 며느리가 눈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웃음을 흘리면서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시킬 마음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어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을 좀 해왔는데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철되면 식혜도에다 보낼게요. 제가 식혜 하나는 끝내주게 만들거든요. 김장철 되면 김장김치도 좀 보내드릴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며느리가 만들어 보내준 식혜는 정말 팔아도 될 만큼 달달하고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김치도 어찌나 맛이 좋던지 우리 며느리가 반찬 가게 하면 정말 장사가 대박나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맏며느리로 저렇게 손재주가 좋은 아이가 들어오다니 제 복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반평생을 속을 썩이던 첫째 아들에게 어찌 저리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막내딸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더니 슬며시 식혜 맛을 보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내가 CC식품 다니잖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혜가 우리 회사 제품 같아. 그리고 김치도 마트에서 파는 그 김치 같고. 막내딸의 이야기는 사온 상품을 대충 통에 옮겨 담고는 생색을 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막내가 식품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흘려드릴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고 생색을 내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저는 용돈을 주는 것으로 보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사온 상품이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딸에게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치겠냐고 너무 새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당한 것이 많으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첫째 아들이 저에게 오더니 더 이상 생활비를 보탤 수 없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경사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를 가져서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돈을 저축도 해야 하고 살 것도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소소하게 벌고 있었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계속해서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당장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일을 조금 늘릴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손주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정말 매일 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오묘하게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싹싹하게 굴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를 냉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김치고 식혜고 보내는 일이 없어졌지만 저는 뭐 상관없었습니다. 심해서 음식 냄새조차 못 맡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며느리가 몸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사실 식혜고 김치고 애초부터 보내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이니 우리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몸이 안 좋은 거면 제가 뭐 좀 도와줄 게 없겠나 싶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 요즘 며느리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입덧이 많이 심한가 보구나. 매번 담던 김치도 식혜도 준비 못할 정도면 밥도 거의 못 먹는 거 아니니? 웬 김치랑 식혜요? 우리도 김치 사 먹고 있는데. 식혜 같은 건 원래 페트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막내딸의 예상대로 전부 대기업의 맛이었던 것이었죠. 솔직히 괘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임신한 며느리한테 따지고 들 만큼 저도 치졸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저 사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해도 고맙게 받았을 건데 직접 만들었다고 저를 속여가면서 용돈을 받아간 게 괘씸했던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그런 발칙한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막내딸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애초에 인상도 별로였다고 싶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가 혹여라도 눈치챌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맏며느리가 별로였다고 슬쩍 끼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별로라고 상대하고 싶지도 마주하고 싶지도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더군요. 볼펜인 줄 알았는데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왜 지니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예전에 형한테 많이 혼나고 당해서 버릇처럼 소형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녹음을 해야지만 자기 전에 마음이 편하다면서 저에게 버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랑 대화한 녹음본이 있다면서
언젠가 저에게 꼭 들려주겠다고 마음먹었었다고 했어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면서 녹음해둔 대화를 틀어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기겁을 했죠. 도련님,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어릴 때 차별받고 자랐다는데 그거 다 사실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차별을 그렇게 해놓고 아들한테 생활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도련님은 문제집 살 돈도 주고 공부도 엄청 시켜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남편은 대학도 못 나오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신나게 해줬다고 하던데 불쌍해라 정말. 군대 가서 말뚝 박은 이유도 시어머니의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던데 좀 그 힘든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생각을 했을까? 설마 형한테 받은 거 전부 모른 척 할 생각은 아니죠? 조카 생기면 차별 대우 받으면서 챙긴 목까지 다 챙겨주셔야 돼요. 임신까지 했는데 임신 축하 비용 같은 거 없어요? 남들은 다 해준다던데. 저는 욕심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착한 둘째 아들이 며느리한테 임신 축하 비용이랍시고 100만 원을 송금했다지 뭡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막내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니까 막내딸은 자기한테 요구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별로 좋아하는 티를 안 내서 자기한테까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호되게 혼을 낼까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참으라길래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미운털이 콕 박히고 나니까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전화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입만 열면 돈돈거리니 꼴도 보기 싫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도 임신 축하 비용 달라고 떼를 쓸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연락을 피했죠. 그렇게 만삭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손주를 낳고 나서야 애 낳았다고 큰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참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와 막내와 저 이렇게 셋이서 병원에 찾아가 손주를 보려고 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간 것이라 밤에 뭐 하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만 급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의 빈손을 보고 며느리가 화를 막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솔직히 임신해서도 2번인가 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뭘 준비해서 올 수 있겠어요? 지들이 뭘 샀는지도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빈손이에요? 하고 콧김을 뿜으면서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저한테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도 요리조리 살펴보며 진짜 빈손이냐고 묻더라고요. 뭐 제가 빈손으로 찾아간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보다 물건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돈 봉투라도 준비해서 오지 그랬냐고 첫째 아들이 저를 타박했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엄마가 미리 말을 했어야지 봉투 하나 없이 찾아오는 법이 어딨냐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철들었다는 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아니, 오늘 보고 안 볼 것도 아닌데 다음에 준비해서 만나면 되지 않겠니? 다들 퇴근해서 정신없이 애기 보러 온 건데 너무 물건만 기다리는 사람같이 구는구나. 한동안은 못 보죠. 원래 100일까지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형수님 댁으로 찾아가면 되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병균을 묻히고 올지도 모르는데 집으로 찾아온다고요? 도련님, 너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한테 병 옮으면 어떡해요? 그래, 네가 좀 생각 없이 말을 했다.
너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온다고 하니? 그러면서 신생아가 있는 집인데 오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서 둘째 아들을 평균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랑 첫째 아들 죽이 어찌나 잘 맞는지 무슨 만당꾼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빈손으로 왔다고 타박하는 말을 돌려서 하는 듯해서 저의 기분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군대에서 정신 차려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아들놈의 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래서 옛말에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한다던데 꼭 예전에 지 같은 거 만나서 다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속이 막 오르락 내리락 뒤집어지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안 간다고요. 오늘 저 멀리서 본 걸로 만족하겠다. 내 손주이긴 해도 며느리도 몇 번 못 보고 맞이해서 그런지 정이 안 간다고 했어요. 정이 안 가는데 선물이고 돈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체념하듯이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키우고 나중에 애가 병 안 걸릴 나이 되면 그제서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돈이 안 나올 것 같았는지 어머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언제 저를 저렇게 불러줘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치는데 듣기 싫어서 애들 데리고 그냥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쫓아나와서 저한테 조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도 와이프가 애까지 낳았는데 축하한다고 돈 봉투는 주고 가야지. 얘, 너 나한테 돈 봉투 맡겨놨니? 왜 자꾸 돈돈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생활비까지 드렸는데 1억이에요? 그럼 나도 여태 너 키웠는데 1억이야? 얘,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 키우면서 고생 좀 해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자 아들놈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첫째 아들네랑은 왕래를 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끊었냐 하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릴 때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줄줄이 손주들 낳고 사는데 그동안 첫째네랑은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만나지도 않았네요. 뭐 동생들 결혼할 때나 손주들 태어났을 때 빼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첫째 아들네는 벌써 애가 셋이지만 저는 그 셋의 얼굴도 구별 못할 만큼 만나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왕래를 시작한 건 막내까지 애를 낳았을 때였어요. 명절이랍시고 찾아와서는 두런두런 지들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곱게 보이질 않더군요. 전부 다 엄마 돈 내놔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첫째 아들네 첫째 손주를 어떻게 키운 건지 애가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완전 자기 멋대로 구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막 지나가는 개한테 돌을 던져서 개 주인이랑 소송전에 걸리지를 않나. 주차장에 멀쩡히 세워진 차를 막대기로 긁고 다녀서 그 도장값까지 전부 물어줬다고 하대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동생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미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네 둘째 셋째가 아예 기도 못 펴고 다닌다면서 동생들 불쌍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좀 꼬숩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첫째 아들이 둘째랑 셋째를 괴롭혔던 것처럼 지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슬며시 제 눈치를 보면서 첫째 애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용돈 받으면서 간간히 시급이 센 청소일만 하고 노후를 즐기려는 마당에 손주를 봐달라고 하다니요. 그리고 첫째 아들네 아이라서 더 정이 안 갔기 때문에 봐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미쳤냐고 죽어도 아이 안 봐준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주말에만 데려갈 테니 평일에 아예 저보고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싫다고 했어요. 제가 유난히 더 싫어했던 이유는 막내딸내 아이를 몰래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2살밖에 안 되었고 어린이집 대기가 밀려 있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숙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주고 있던 찰나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다짜고짜 그런 건지 첫째 아들네가 저한테 애를 던지듯 맡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집 문 앞에 첫째 손주를 두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첫째 손주가 9살이나 먹었으니 2살짜리 아기를 괴롭히겠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문 앞에 내리 세워두고 굶길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9살이나 먹은 아이가 2살짜리 아기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간식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첫째 손주가 막내딸 아이의 머리를 탕 소리가 나게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막내딸내 아기는 울고 불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마에 멍까지 들었더군요. 저는 첫째 손주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고작 아기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첫째 아들한테 당장 너네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내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네 부부도 막내딸도 퇴근 후에 집으로 왔더군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나서 첫째 아들네한테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사촌 동생의 이마를 때려서 멍들게 한 게 자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 봐주신다면서 몰래 신혼의 애기만 봐주고 계셨잖아요. 우리 남편도 차별 엄청 당하면서 컸다고 하던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저는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굴 차별했다고 하냐고 며느리에게 톡 쏘아붙였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막내딸도 기가 막힌지 팔짱을 끼고 지 오빠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첫째 아들은 정말 지가 차별이라도 받고 자란 것처럼 굴고 있었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애 키울 때는 도움도 안 주셨으면서 신혼에는 왜 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시집와서 어머니 드실 반찬 해드려, 김치 해드려, 식혜까지 해드려.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저 그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하도 차별해서 그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게 네가 한 거니? 대기업이 한 거 아니니? 제가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합 다물더군요. 누가 누굴 속이려고 그러냐고 됐다고 일 없다고 대꾸했어요. 근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빤히 바라보다가 속갯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누굴 차별하면서 키웠다는 거야 도대체? 꼭지 같은 거 낳으랬더니 저 같은 거 낳아서 고생하는 거지. 첫째 놈이 맨날 동생들 괴롭히고 돈 빼앗고 그래서 내가 뺏기지 말라고 뒤에서 용돈 준 게 차별이니? 공부도 안 하는 거 맨날 책상 뺏고 만화책 보고 있길래 동생들 독서실 보낸 게 차별이야? 둘 다 할 말이 없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길래 첫째 아들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쩜 동생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드렸잖아요. 너만 줬니? 애들도 다 줬다. 너는 첫째 아이 낳고 뚝 끊었지만 둘째랑 막내는 애들 둘씩이나 낳고도 나한테 준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 운운하시면서 애를 안 봐주시는 건 차별이죠. 제가 힘들어서 못 봐주겠다고 한 거지 안 봐주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포기하고 집에 갈 법도 한데 며느리도 나를 잡았는지 저한테 박박 우기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돈 드리면 돼요. 평일 내내 봐주시면 주말에 데려갈게요. 50만 원도 드리고요. 막내딸은 어이가 없는지 허허거리면서 웃고 맏며느리는 뭐가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50만 원에 다른 사람 구해봐라. 구해지나. 그리고는 축객령을 내렸어요. 쫓겨나듯 나간 첫째 아들네는 저한테 너무하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아들네도 만만치 않은 놈들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갑자기 또 우리 집에 애를 던져놓고 갔지 뭡니까? 열이 받아서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안 받고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더군요.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던져져 있는 첫째 손주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손주가 우리 집이 2층 주택인데 거기서 위험하게 놀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19를 불러서 가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고 다리가 똑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수혈을 생각하고 혈액형을 알아야 한다고 하길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A형이라고 A형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해서 검사를 해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A형이 아니라 AB형이라고 부모가 둘 다 A형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AB형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부모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동이 첫째 아들이랑 똑같아서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아들을 안 닮은 거죠. 며느리가 성형이라도 한 줄 알고 조용히 모른 척 했는데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고 제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맏며느리가 전업주부임에도 애를 우리 집에 던지고 싸돌아다니는 것도 수상하고 그런데 정말 친자검사 결과에서 아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온 겁니다. 첫째 아들이 열이 받아서 둘째와 셋째 아기까지 모조리 다 검사를 했는데 친자 불일치가 떴어요. 첫째 손주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고 알고 보니 10년 된 내연남이 있었고 자식들이 그 내연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온 가족이 전부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첫째 아들은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소송에 상간남 소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내연남도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어렵자 저를 찾아와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애들만이라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해요. 아니면 아범 설득해서 양육비라도 좀 주라 하세요. 내가 왜 남의 씨를 키워주남? 그동안 정은 개뿔이다. 남의 아이들한테 왜 우리 아들이 양육비를 주니? 안 그래도 내일 변호사 만나서 파양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서 눈물로 읍소했다가 화를 냈다가 들어 누웠다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매몰차게 보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요. 솔직히 시간이 다 흐른 지금이라 꼴도 보기 싫지만 상심이 클 첫째 아들을 여태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는 있지만 아들의 월급의 반 이상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들 이혼시키면서 생활비 보태지 않으면 데리고 살아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제 말 듣고 제 눈치 보면서 잘 살고 있고요. 망한 자식 농사지만 그래도 앞으로 눈칫밥 먹으면서 살 듯 싶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주는 생활비 한 푼 두 푼 모아 시큰거리는 제 무릎 제대로 고쳐볼까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네요. 물론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풀어내니 한결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결국 내 자식이긴 하더라고요. 대신 단단히 마음 다잡고 한 방 먹여야 그나마 눈치라도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